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D-15 2월 20일 전책입니다. 어젯밤 8시 첫 TV 토론이 있었죠. 법이 정한 첫 번째 TV 토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좀 똑똑해 보였고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런데 팔이 안으로 굽었습니까? 이재명은 초조해 보였습니다. 이 토론 분석은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 TV 토론으로 지지 후보를 바꿀 일은 거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안철수가 윤석열에게 했던 단일화 제안을 철회했죠. 더 이상 무의미한 과정과 시간을 정리하겠다. 이제부터 저희 길을 가겠다. 솔직히 말해서 이 7% 지지를 받는 후보가 40%를 넘는 지지를 받는 후보에게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이 안철수를 단일화 후보로 지지합니다. 거의 4, 5배 차이가 나더군요. 이른바 역선택인 것입니다.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를 뽑을 때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을 때도 모두 이 방식을 썼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본격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내건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이후 새로운 경제 질서 재편에 나서서 경제 전쟁을 치른 중입니다. 세계은행이 내다본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이 평균 3.8%, 그리고 신흥국은 4.6%로서 전체 평균이 4.1%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전망은 3% 정도입니다. 그것도 과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전망도 그렇습니다. 영국이 5.6%, 독일과 캐나다는 4.2%, 미국이 3.8%. 미국 같은 거대 경제가 3.8%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도 3.0%. 그렇게 성장이 예상된다는데 한국은 고작 2.7%입니다. 그 저성장의 씨앗은 코로나 이전에 이 정부 출범 때 이미 뿌려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경제학자가 아닌 장하성과 몇몇 외눈박이 경제학자들의 아마추어 정책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이념을 실천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 공공부문 급격한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있죠. 노동 3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8차례에 미친 이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집값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복사판이었죠. 그 중심에 김수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자신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좌파 경제학자들보다 더 심한 정책을 내걸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기본소득이 그렇고 토지익 배당금제가 그렇습니다. 마침내 소득주도 성장을 뺨치는 국가주도 성장, 이 국가주도 성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걸 내놓고 이 관치경제를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과거 러시아처럼 국영농장, 국영공장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재명은 전환적 공정성장을 통해 555 공약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국력이 세계 제5위, 그러니까 GDP 5위, 국민소득이 5만 달러, 코스피 5천을 의미하는 슬로건입니다.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매년 몇 퍼센트 성장을 해야 합니까? 7 내지 8% 성장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 중에 적어도 2개, 그러니까 GDP 5위, 국민소득 5위가 앞으로 5년 안에 불가능하다는데 저희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슬로건은 이재명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하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국가주도 성공 모델로 1930년대 대공황 때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듭니다. 루스벨트가 들었으면 기절을 할 일입니다. 루스벨트가 당시 뉴딜을 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그를 통한 소득 증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요 창출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요? 당시 대공황과는 너무 다릅니다.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벌였던 대장동 개발이 대장동 게이트가 되어 있는데도 그가 다시 루스벨트의 뉴딜을 내건 것을 보면서 저는 대통령 후보들이 제발 공부를 좀 했으면 한다는 절망감을 느끼는 중입니다. 하긴 그는 아직도 대장동이 단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공공환수 5,503억 원, 이 공원이나 터널, 도로 등 당연히 시행사가 해야 할 시설을 만드는 데 쓸 돈이죠. 그걸 왜 공익 환수라고 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단군 일의 최대 사기극이라고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 역시 대장동 얘기가 길어지면 궁지에 몰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TV 토론에서 윤석열이 대장동 얘기를 꺼내자 이재명이 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자청한 국감에서 탈탈 털다시피 검증했다. 시간 낭비하기보다 민생 경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과연 당시 국정감사에서 모든 걸 탈탈 털었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재명이 흐흐흐라고 웃는 소리뿐입니다. 그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은 야당에서 요구한 관련 자료 200여 건 중에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측근 유동규에 대해서도 그를 잘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모든 걸 숨긴 겁니다. 그런데 대선 2주 전 성부는 이미 가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는 벌어졌고 그 차이는 이제 불변으로 보입니다.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선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부는 끝났습니다. 그 승부 불변의 지표는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바람이 부는 선거입니다. 보수 우파 후보는 영남 출신이 아니죠. 그리고 진보 좌파 후보는 호남 출신이 아니라 경북 출신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윤석열은 이재명을 지금 큰 차이로 누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면서 대선에서 이긴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둘째, 작년 가을부터 하는 주장입니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서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의 승부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대중은 53%, 54% 정도가 됩니다.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반면 정권 재창출을 지지하는 여론은 불과 33%에서 37%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문재인이 윤석열이 적폐청산 발언을 두고 정치 보복하겠다는 것이냐 사과하라고 한 게 호남표를 적집어주시겠지만 오히려 윤석열이 지지를 높이는 역풍을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가정주부들의 표심이 윤석열에게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재명 아내 김혜경의 법카 소고기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불법 의전을 넘어선 장기간에 거친 황태우 의전으로 보통 사람들이 아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장삼이사의 안악들은 가증스럽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은 2배에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표심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넷째, 자영업자들의 표심도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오미크론으로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됐는데 뒤늦게 문재인 정부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손실보상이라며 추경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쓰더라도 선거 전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총선 때 효과를 봤죠. 그런데 그게 또 먹힐까요? 그동안 K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몰락한 것은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주 52시간제가 실시되면서입니다. 문재인은 소비를 위축시킬 시킨 뒤에 재정을 풀어 뒷감당을 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코로나는 좋은 핑계거리였죠. 이제 700만 자영업자들은 분노를 뒤끌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자, 간단히 하나만 짚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모처럼 코미디를 봤습니다. 이 정부대로 코미디 개그 프로그램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권력 비판이 먹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살기 힘든데 코미디를 보면 속이 상하는지 이 코미디 프로그램은 죽을 쓰다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개그맨들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판에 코미디가 등장한 것입니다. 대장동 그분이 밝혀졌다. 대법관이다. 윤석열은 사과하라. 그동안 당군들의 최대 사기극인 대장동 게이트에서 실제 돈을 챙긴 그분은 누구인지 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쟁점은 그분이 누구인가에 맞춰졌습니다. 누구일까요? 적어도 700억, 많게는 수천억의 돈이 담겨있는 저수지를 가진 사람 말입니다. 국민은 지금 그분을 밝혀줄 특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그분이 밝혀졌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겨냥했습니다. 그게 민주당 뜻대로 됐다면 불리한 선거판을 일순에 뒤집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발단은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일보는 2021년 2월 4일 정영학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그분은 A 대법관으로 파악되며 검찰 또한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액수가 게이트의 몸통인 그분이 챙길 액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한 말은 내렸습니다.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이때 처장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빌라를 사준 전 법원 행정처장 A 대법관을 말하면서 그분이라고 호칭한 건데 민주당이 여기에 그분이 있다 이러면서 바로 이 그분을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몸통 그분이라고 한 겁니다. 어찌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현직 대법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윤석열은 마치 이재명이 그분인 것처럼 규정하며 뻔뻔하게 거짓 선동에 앞장섰다. 윤석열이야말로 악취 나는 마타도를 멈추기 바란다. 민주당은 박성준은 그분이 누군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실체가 중요한 대선이고 이 검찰의 핵심 사안인 만큼 검찰이 입장을 내놔야 한다. 이러니 어찌 제가 코미디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학 녹취록 이 부분에서 나온 그분이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하고 검은 돈을 취한 몸통인 그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분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라고 한 그분입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이양수의 말입니다. 그분이 등장하는 대목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그분에게 50억 원 빌라를 사드린다는 부분이다. 여전히 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유동규의 단독 소유도 아니라 이재명의 결백이 증명된 것이 아닌 의혹이 더 커진 상황이다. 그는 2020년 10월 녹취록을 근거로 베일에 가려있던 김만배 땅의 수익 규모가 밝혀졌다고도 말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녹취록의 대장동 팀 총수익은 5,300억 원이라고 나오고 분량 완료 시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3억 5천만 원을 넣어 8,500억 원을 챙겼다는 윤석열 후보의 지적이 사실임이 증명됐다. 그는 또 천화동인 1호는 김만배 명의로만 돼 있을 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유동규 단독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제3의 주인이나 공동 소유주가 있다는 뜻이다. 이양수가 밝힌 천화동인 1호 계산 내역은 내렸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1,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래서 유동규가 뇌물로 받기로 한 금액은 700억 원이다. 녹취록 메모에는 120억 원 직업, 화살표, 이래서 천화동인 1호를 통해 이런 기재가 있는데 유동규는 약속받은 700억 원 중에 120억 원은 천화동인을 통해 받기로 했던 것이다. 결국 천화동인에 남은 1,080억 원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받는 것인가?
대장동 게이트에서 유동규보다 더 역할이 큰 사람은 이재명 후보 외에는 없지 않은가. 자, 이제 여론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13일부터 18일, 이건 매일 하는 조사죠. 그래서 6일간 3,043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2.9%, 이재명 38.7%, 안철수 8.3%, 심상정 3.2%. 윤석열은 일주일 전보다 1.3%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은 0.4%포인트가 하락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4.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윤석열이 49.4%, 이재명 41.3%로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1%포인트나 됩니다. 자, 다음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1%, 이재명 34%, 안철수 11%, 심상정 4%. 2월 셋째 주는 윤석열 37%, 이재명 36%를 초집전이었죠. 그런데 윤석열은 4%포인트가 급상승했고, 이재명은 2%포인트가 하락해서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포인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갤럽조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재명은 34%에서 37% 사이에서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한 반면, 오락내리락한 반면, 윤석열은 1월 첫째 주 26%에서 31%, 33%, 그리고 35%, 37%를 기록하고 이번 주 41%까지 점진 상승했습니다. 안철수는 1월 중순 17%로 정점을 찍고 이번 주 11%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실시한 리서치 이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3.3%, 이재명 36.4%, 안철수 9.9%, 심상정 2.7%.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는 6.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이 조사에서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에게 투표한 응답자 가운데 60.2%가 이재명을 지지했고, 그리고 홍준표에게 투표한 응답자 가운데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들은 무려 91.1%에 달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에게 표를 준 응답자 가운데 56.3%도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자, 네 번째, 18일, 19일 이틀 동안 조사한 서든포스트 조사 결과입니다. 이 CBS 의뢰입니다. 윤석열 40.2%, 이재명 31.4%, 안철수 8.2%, 심상정 4.4%. 지난주보다 윤석열은 4.7%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은 3.6%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0.5%포인트에 있던 두 후보 지지율 격차가 이번 주 오차범위 밖인 8.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18, 19일 2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플 네트워크스 이 PNR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7.6%, 이재명 39.8%, 안철수 7.0%, 심상정 2.2%.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 격차는 7.8%포인트로 역시 오차범위 밖입니다. 지난 11일, 10일 이틀간 조사보다 윤석열은 1.0%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0.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조사는 AR에서 자동응답 조사였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 18일, 19일 칸타코리아 조사입니다. 이건 조선일보 의뢰가 아닌 서울경제가 의뢰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41.3%, 이재명 32.2%, 안철수 6.9%, 심상정 3.3%. 윤석열, 이재명 격차는 9.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이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서 12일, 13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닷새 사이에 윤석열은 2.5%포인트가 올랐고 이재명은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최대 승부처인 서울은 윤석열이 48.7%, 이재명은 23.8%로 윤석열이 크게 앞섰습니다. 자, 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과 19일
이 조사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2.4%, 이재명 36.9%, 안철수 7.1%, 심상정 2.3%.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의 격차는 5.5%포인트로 이 오차범위 아닙니다. 정권 심판론은 49.1%, 그리고 정권 유지론은 40.5%였습니다. 물은 것이 정권 교체론이 아니고 정권 심판론으로 물은 겁니다. 다음은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실시한 리서치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48%, 이재명 39%. 두 후보의 차이는 전주 12%포인트 격차가 9%포인트 차이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대선 출구조사를 맡은 여론조사 기관들이죠. 이 한국리서치, 입소스,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이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실시했던 방송 3사 합동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39.2%, 이재명 35.2%, 안철수 8.1%, 심상정 3.7%.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격차는 4%포인트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 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은 54.9%, 그리고 정권 연장론은 36.3%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긍정평가는 43.7%, 부정평가는 54%였습니다. 그런데 초접전이지만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긴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Y가 2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교통방송에 의뢰한 것이죠. 이재명 43.7%, 윤석열 42.2%로, 그리고 안철수 5.8%, 심상정 2.7%, 허경영 1.7%, 김동연 0.4%. 이재명이 전주보다 3.3%포인트 상승을 한 반면에 윤석열은 1.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오차범위 아니지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광주에서 윤석열 후보만 빠진 벽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윤석열 후보만 빠진 선거 벽보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 네티즌은 소셜미디어에 광주 화계주항로라는데 윤 후보는 아예 빼버렸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광주 선관위는 문제가 된 벽보를 회수하고 이날 다시 부착했습니다. 벽보가 없다고 투표지에 이름까지 빼겠습니까? 민심은 이제 아무리 눌러도 더는 감출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순리입니다. 사필귀정, 우리가 사필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이었습니다.